그래서 문화의 어떤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눌 이 얘기도 더 기대가 됩니다. 과연 우리 문화와 예술을 위해서는 불도저가 되시는 이병헌 의원님의 문화 관련 법안 어떤 법안들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준비해 주시죠. 자, 이병헌 의원님의 우리들의 슬기로운 문화생활 건전문화법 첫 번째 법안은요. 건축물도 하나의 위대한 작품, 이 건축예술진흥법입니다. 네, 이게 보니까 개정이 아니고 제정안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취지에서 출발한 법안인가요? 지금 우리가 건축을 토목공학 차원에서 볼 네. 단계는 지났죠. 아, 예. 우리가 이 터널을 뚫는다든가 다리를 건설하는 건 세계적인 건축 기술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뛰어나죠. 네. 이제 뭐 두바이의 지금 세계 최고층도 네네. 우리 삼성건설이 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의 그 마리나 베이 샌드 호텔 있죠. 네. 그것도 우리나라가 지었어요. 아, 어마어마하구나, 우리. 그다음에 보스포러스 해협의 그 세계 최장의 현수교, 예. 그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지었습니다. 토목공학적 측면, 안전성, 네. 이건 세계 최고네, 최고입니다. 진짜. 그러나 문제는 뭐냐, 예술성에서 예.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은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도시 내에서 같이 공존하는데 예술적 신미함도 필요하다. 자, 이런 것을 최초로 법제화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제정법안이 되는 것이고. 네네네. 사실 우리나라가 그 처음에 막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는 소위 아파트도 그냥 닭장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살 공간만 주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아파트도 사실은 지금 이제 예술적인 모양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건축물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지금 여행을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스페인의 빌바오 가면은 네.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 있어요. 네. 그 미술품 자체도 있지만은 네. 미술관 자체가 정말 멋지게 지어져 있어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뽕피드 센터나 또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그 구조물 자체가 건축물 자체가 주는 게 커요. 그래서 관광 명소가 되잖아요. 네네네. 이런 효과가 우리나라도 이걸 정말 앞으로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 법을 제정을 하는데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네. 저도 퐁피드 센터를 가보고 좀 놀랐어요. 이 건물이 다 지어진 것인가? 할 정도로 이건 하나의 건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예술품으로 봐야 된다. 그런 느낌이 저도 가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건축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는지 그리고 또 건축물을 예술품으로 규정을 한다면은 혹시 저작권이 생기는 게 아닐까? 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이 법안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셨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근대 이전에는 고대에는 네. 건축물도 예술이었어요. 네. 이제 근대로 오면서 이게 분화되다 보니까 공학적으로 그래서 건축가가 공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모든 게 융복합이라 다시 예술의 영역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건데 건축예술 작품도 저작권으로서 예를 들면은 모형도 설계 도서 네네. 이게 저작권입니다. 아. 이런 걸 다 보호를 해줘야죠. 그래서 그것도 보호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공학적으로 보면은 건축사가 있잖아요. 네. 건축사는 공학적으로 네. 자격증을 부여를 하는 것이고 네.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건축가 공학적 기능이 없더라도 심미적 효과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창작해낼 수 있는 걸 우리가 건축가라고 규정을 지면은 그런 부분을 다 보호해 나가면서 진흥을 하자는 것이 규제를 가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반대하겠네요. 우리한테 왜냐면 기득권을 지금 뺏길 위기에 놓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뺏기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오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진흥법이기 때문에 네. 더 좋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건축 예술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면은 건축 예술 교육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국토부 장관이 건축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건축가로 하게 되면 문체부에서 지원 의무를 많이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법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되게 보면 그래요. 하나의 부처가 가지고 있는 업역이 있잖아요. 네네. 시대가 달라지면서 업역이 중첩되고 서로가 이렇게 힘을 합쳐야 돼요. 칸막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 거니까 뺏겨서는 안 된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네요. 자, 전 팀장. 네. 이 멋진 건축물이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아니, 아까도 말씀해 네. 주신 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여기가 이제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서고 나서 빌바오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버리거든요. 왜냐면은 그 전만 하더라도 이 미술관 들어선 지역이 과거 컨테이너 하차장이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여기 강 주변으로 산책로라든지 뭐 어린이 놀이터 만들어지면서 휴게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호텔이나 국제회의장, 복합 컨벤션 센터도 들어서고 뭐 미술관, 박물관 이렇게 들어서면서 도시 자체에 활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이런 랜드마크 이제 좀 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경제적 효과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궁금해. 일단 돈. 맞아요. 네, 어느 정도나 들어오는지. 개관 이후 1년 동안 136만 명, 3년 동안 350만 명이 여길 다녀갑니다. 그래서 당시 총 건설 비용이 1억 5천만 달러였는데 3년 만에 초기 투자액이 7배를 넘는 수익을 거두게 되고요. 지역 경제에 미친 경제 효과가 약 1,600억 원,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가 9천 명에 달한다. 뭐 그 이상일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제 빌바오 효과다. 건축물 하나만 잘 지어도 그 지역의 경제가 부흥된다. 네. 네, 활성화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바오 효과를 말씀하시는데 뽕피두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네. 뽕피두 센터도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그 슬럼가였어요. 아, 그래요? 거기를 뽕피두 센터로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도시가 다시 활성화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네. 구마모토라는 데가요. 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에 세계적인 그 일본의 건축가들이 네, 네, 네. 건축을 꿈꾸는 학생들 네. 건축 디자인을 매년 심사를 합니다. 아, 거기서 채택된 것을 네. 구마모토 시에다가 건축물 설계를 제안. 가지고 지입니다. 파출소도 짓고 공공기관을 지어. 근데 그게 너무 재미난 발상의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건축을 전공한 학생들이 네. 구마모토를 가는 것이죠. 그걸 보고 배우러.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물 자체도 있지만은 그 진행 과정도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멀리 내다보고 네. 두벅두벅 가는 네. 것도 대단한 예, 그러네요.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문화 강국, 지금 이제 문화적인 강국이잖아요, 이미 그죠? 그게 네. 건축으로도 이렇게 연계가 돼서 그럼요. 더 큰 관광 명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병훈 위원님의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위한 두 번째 건전문화법은요. 매크로 부정판매 노노노 디지털 안표 방지 입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야, 디지털 안표요. 예. 예전에 진짜 영화관 앞에서는 이 안표 엄청나게 서로 막 사고 팔고 그랬었는데 특히 이제 콘서트 할 때 진짜 유명한 사람 보고 싶으면 이거라도 사서 가야지 이런 생각 했었죠. 근데 디지털 안표니까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뀐 바뀌었네요. 그럼요. 예. 지금 엄청나게 이게 많이 성행하고 있나 보죠? 지금 오프라인에서 했던 암표는 네. 직접 이제 사람이 암표상에 사가지고 네. 그 현장에서 팔잖아요. 네. 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을 해요. 예. 요새 이제 공연장이라든가 네. 참 우리가 7월 13일 날 같으면은 토트넘하고 예. 이 국가대표가 왔잖아요. 난리 날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그렇죠. 예컨대. 예. 이런 프로그램, 이게 그러니까 그런 스포츠 경기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영화 이런 데 보면은 특정 명령을 계속 컴퓨터에서 반복 입력해갖고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그 표를 구입을 해버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표 장사를 하는데 그걸 막 방지하는 것을 내놓게 된 겁니다. 아니, 제가 이거 꼭 좀 더 어쩐지. 빨리 하셨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최근에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임영웅 콘서트를 갔었는데 못 사요. 티켓을 구한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막 한 사람이 집단적으로 구매를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은 살 수가 더 없으니까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빨리 좀 하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거 저도 그래서, 아니, 뭐,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5초 만에 매진되는 게 말이 돼, 이랬는데. 정말 시급하다. 아, 이게. 네, 우리 피해자들이 여기 있었네. 맞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전 팀장, 네. 불미층이란 말까지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매크로 시스템이에요. 그걸 돌려가지고 이제 안표 거래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티켓 구매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매처에서 이제 미리 설정해 놓은 예매 절차를 이제 쭉 따라가지고 이제 입력해 나가는 게 원칙인데 매크로 시스템 미리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5초 안에
탁 클릭 한 번에 쫙 그래서 엔터 하나 딱 치면 그냥 그 과정이 다 생략되는 거 그 아니에요? 단계를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생략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이 시스템 이용해서 좋은 좌석을 대량으로 이제 선점하고서 중고 거래 사이트 같은데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서 이득을 얻는데 이런 걸 이제 프리미엄 티켓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런 티켓 파는 사람들을 프리미엄과 벌레 합성어 풀미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네,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안표인데 저는 사실은 프리미엄 티켓이라고 하면은 뭔가 좋은 느낌이 나서 디지털 안표라고 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너무 좋은데 느낌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디지털 안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2020년 12월에 그 공연법을 개정을 하셨는데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내셨어요. 이 현행법의 문제와 이 개정 내용을 좀 짚어주세요. 그게 부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를 규정을 해놨어요. 네. 그럼 어떻게 노력을 하라는 거냐? 네. 이게 구체적인 게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그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말하자면 현행법에는 그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이나 규정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겠죠. 이제 이걸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하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그걸 집단으로 많이 티켓을 부정하게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거기다 법안에 넣어놓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예. 아니, 근데 이거 사실은 불법 아니에요? 이거 현재도 이거 처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디지털 안표는 불법 아니에요? 현행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었죠. 몰랐네. 없어요. 현행법상은 안표 거래 자체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또 현장 요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20만 원 벌금 부과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의 이 디지털 안표 방지법이 통과되면 디지털 안표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십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참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민간이 빨라요. 네. 법이 늦어. 근데 어쨌든 그걸 빠르게 사회 현장을 보고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법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법이 항상 좀 늦게 가잖아요. 네, 그럴 근데 그걸 수밖에 좀 없어요. 빨리 앞당겨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됩니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아무쪼록 디지털 시대입니다. 다양한 범죄들이 펼쳐지거든요. 이 안표도 어쨌거나 범죄 아니겠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빨리 통과가 돼서 안표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법안 넘어가 보죠. 네. 이병훈 의원님의 세 번째 법안 보겠습니다. 사이버 불링은 불법이란 게요이 사이버 폭력 방지법입니다. 자, 신조어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 사이버 불링이라는 게 괴롭힘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상 공간을 뜻하는 사이버라는 단어하고 집단 따돌림이라는 뜻의 불링이 합쳐진 말이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아주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그런 행위 또는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 그러니까 뭐 이메일, 휴대전화, SNS 이런 디지털 서비스 활용해가지고 악성 댓글 단다든지 아니면 굴욕적인 사진 올려서 개인을 괴롭히는 건데요. 의원님 요즘 이런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온라인 집단 린치라고나 할까요? 그 이걸로 해서 참 그 상처 많이 입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배구 선수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인터넷 방송인들도 그런 걸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처벌해달라 이런 이제 국민청원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이걸 봤더니 사이버 폭력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2019년에 8.9%였는데 2020년에 12.3%로 증가를 했고요. 경찰청 통계를 봐도 2020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무려 16.4% 증가해서 19,388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이버 불링뿐만 아니라 이 사이버 범죄들이 워낙 심각해서 이 법적으로 계속해서 뭐 근거와 처벌 규정을 두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이버 불링,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규정 자체가 좀 명확하지가 않게 되어 있는데 현행법 규정에도 지금 아직 없는 상태인데 어떤가요, 의원님? 지금 학교폭력 예방법, 네.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네. 이런 이제 개별법에서 이 규정이 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형사처벌의 기본법은 형법 아닙니까? 네. 그 처벌 조항이 있어야 사람이 조심을 하는데 이 온라인상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규정이 없어요. 아, 처벌 조항이 없어요. 없죠. 어찌 보면 사이버 폭력도 집단 폭행하고 같은 것입니다. 엄청 큰 건데 피해 정도에 비해서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형법 개정안을 내신 거예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핵심 골자를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개정안에 통신 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죄, 네. 또 모욕죄, 네. 모욕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명시를 한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폭력행위 처벌법 네네. 을 통해서 사이버 상해 폭력행위에 대해서 네.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버 불링이 너무 방치돼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이병헌 의원이 법안은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내는 거예요. 네. 아니, 정말 없는 법. 그러네요. 정말 규제의 사각지대. 네. 그래서 막 성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탁탁 찍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면은 이 사이버 폭력인지 아닌지를 좀 구별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어떤 것을 뭐 밝혔을 때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밝힌 사실일 뿐이다라고 하면은 처벌이 안 되는 예외 조항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아, 그게요. 형법 307조에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네. 명예훼손이 어떤 게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받느냐. 네. 그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가 명예훼손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뭔 얘기를 하냐. 진실한 사실을 네. 공공이익을 위해서 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네. 우리 국회의원 같은 것은 공인이기 때문에 네네네. 정말 우리는 살기 힘들어요. 정말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네. 왜냐? 갑자기. 국회의원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보통의 일반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과 외회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삶의 그 애환까지 네. 예, 마음의 목소리가 나오셨어요, 순간. 예. 아니 근데 이게 공공의 목적을 위한 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더라고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더라고요. 그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벌이 면제되는 예외 조항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네.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면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건 맡기십시오. 법원의 판사가 맡기고 네. 이거 어떻게 판단하지?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순간적으로. 자 이렇게 돼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사이버 폭력이라는 좀 개념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좀 기대감이 드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인터넷의 특성이 익명성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사람 잡는 겁니다. 아 그렇죠. 익명성으로 해가지고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한 상처가 남게 되죠. 그렇죠.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법안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법으로 제한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사회 분위기가 사회 문화 자체가 적어도 그 정도는 그 갈 때까지는 법안으로라도 계속 규제를 해서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네. 자,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제는 말이 사람을 해하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익명성 얘기하셨지만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이걸 악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법안이 잘 되면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